12월 18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좁은 박스권 2750에서 2780 정도 사이에서 방향성 없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슈를 보더라도 지난주와 별로 새롭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약간 호재와 악재가 상충해서 부딪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일간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는 1000명을 넘어간 상황이라서 코로나의 확산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는 시작되고 있고, 방금 전에는 모더나 백신도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이런 백신 뉴스가 좀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합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대표들이 다 모여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확실히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 사실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 해서 합의가 될 거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는데, 최근에 미국 지표를 보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는 조금 꺾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의 방향성을 만들 만한 뉴스는 아닌데, 디테일하게 지표들을 보면은 업종 간에 좀 갈림을 만드는 상황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크리컬 제조업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언택트주들이 좀 강해지는 양상인 반면에 컨택트 관련주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3단계까지 경계를 격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컨택트가 약간 주춤하고 시크리컬과 언택트가 강한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백신이 접종이 나오고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분명히 이 백신을 접종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실히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은 이 이후의 상황은 다시 반전되는 걸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언택트에 대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짧아야 될 거고, 오히려 좀 길게 보는 분들은 컨택트가 조정받았을 때 이걸 다시 사는 매수 타이밍으로 이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빠져서 그 환율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어닝 추정치가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시장 방향 관련돼서 좀 연말 연초에 좀 어떻게 좀 보신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는 1,050원 밑까지는 내려가야지 이익 전망을 조금 많이 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1,05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나쁜 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약간은 순매수를 주춤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는 이제 환율이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진정되는 국면, 내년 초로 가면 다시 외국인은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심각하게 보지. 1월 중에는 CES랑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는 3월 가야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공매도 금지 해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화정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YG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를 62,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유는 저희 타겟 PER을 35배로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기존 대비 타겟 멀티플 높이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블랙핑크 서구권 인지도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국내 가수 중에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랑 협업을 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수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이용했던 거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YG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대중이 아는 것 대비해가지고는 팬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트와이스가 앨범을 60만 장씩 팔 때 블랙핑크는 30만 장 이하로 팔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남자 가수들도 그렇게 앨범 판매를 많이 하지 못하는, 즉 팬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 회사 보시면은 MD랑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MD를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쪽에 블랙핑크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매출 성장을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저희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팬덤 사업자로서 뭔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아 멀티플을 상향하였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팬덤 기반 매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최근에 기사 보셨겠지만 저희 내년에 추가될 라인업은 빅뱅입니다. 저희 빅뱅이 들어왔을 때 음원 매출로만 200억에서 270억 정도 나왔던 거를 고려해 보시면은 아마 빅뱅이 붙었을 때 저희 영업이익에 실제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까지는 기대감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사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화되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모멘텀은 이전과 같습니다. 중국 쪽 글로벌 둠토 가능한 라인업이 두 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인 트레저가 일본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체감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들 몇 개 가지고 왔는데 7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림 3번을 보면요.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자마자 저희 스트레이키즈나 TXT처럼 기존에 일단 일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진출을 했던 보이그룹들의 초반 인지도랑 비슷한 그런 인지도를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저는 아직 일본으로 진출 안 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림 2번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한국 정보 미디어 허니컴브 코리아라고 해서 저희 그 한류 관련해서 앙케이트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K-팝 남자 가수 중에 내년에 잘 될 법한 아이돌 이제 뽑은 부분에서도 트레저가 2등을 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본 쪽은 트레저 그리고 서구권은 블랙핑크, 중국 쪽은 빅뱅 위주로 해서 실적 가지고 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엔 영업이 67억 원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습니다. 이유는 저희 어제 이제 확정이 됐지만 12월 27일에 하려고 했던 온라인 콘서트가 1월 31일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1분기로 레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한국전력 이민재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3년 넘게 이제 말씀드렸던 연료비 연동제, 그다음에 환경비용 분리부과까지도 이제 담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이익 안정성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스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스텝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해서 한전 별도법인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로서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유틸리티 평균 PBR이 1.5배 이상 되는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현재 PBR이 0.25배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러한 중장기적인 개편은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이거는 기존의 목표 PBR 자체를 0.25배에서 0.3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스공사의 2020년 평균 수준이랑 동일한 수준이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게 올해 이제 가스공사의 평균 PBR이 0.3배인데 가스공사가 역시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0.3배 정도로 지킬 수 있었던 한전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이유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 이제 한전도 같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의 밸류는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개편한 핵심은 일단은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요금을 이제 분리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가상발전소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때처럼 환경비용을 분담한다는 인식 제고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9월 자료에서 9월 가상발전소 자료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이나 ESS 중심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가상발전소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개편한 통에서 산출되는 이익을 추정해봤을 때 4조 원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에는 재생에너지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감안했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다음 스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소관이 심사 중이고요. 그 회의록 이렇게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별도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도입됐을 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한전 주도로 원전을 도입을 했고, 결과 40-50년 후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단위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상풍력도 결국은 글로벌 발전 사업자로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 측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증설 목표나 이제 그린 수소 관련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넥스테라나 스페인의 이베로도라 같은 평균 PBR 2배 이상 받는 회사를 이제 감안하면은 이런 개정안 통과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비용이 이게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생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환경 비용이 연 단위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 추정이 가능한지 하고요. 이게 결국 LNG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완전 탄소 중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LNG를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또 뭐 중장기 계획인데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일단 환경 비용은 저희가 이제 계산해봤을 때 연간 0.8원, 그러니까 1원 내외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0.8% 정도 인상 요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2030년에서 40년 사이까지만 작동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탄소에 대한 이슈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슈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석탄에 대한 대체를 LNG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점진적으로 LNG로 대체하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LNG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발전원, 아마도 이제 수소와 같은 조금 첨두 발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 자체는 2030년 중반 이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S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위축됐던 IT 투자가 하반기 들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사실상 실체가 있는 유일한 대형주라는 거고요. 순연금 4조 원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한 M&A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속 관련된 부분인데, 지배주주 일가가 17%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약 11조 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 정도 이내에 해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주 불리하다라고만 볼 필요가 없고, 일정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에서도 지분 처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40%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룹 지배력은 상당히 공고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총수가 주요 주주이고 지배부도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룹 지배력이 상당히 공고한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토에버 주가 좀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PER 35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오토에버 주가요. 현대 오토에버.
관련 지금 SDS가 20배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요런 멀티플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은 저희가 프리뷰 3분기 실적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이게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고요. 물류 쪽은 오히려 좋습니다. 조기 대응해서 4분기에는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전자가 실적이 계속 좋고 물류들이 계속 잘 나오고 물동량이 잘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올 것 같고요. 다만 IT 서비스 쪽은 원래 3분기에 비용 집행하려고 했던 200~300억 정도가 4분기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 그래서 외형관상으로는 플랫이 됐기 때문에 YOY로는 거의 코로나 영향에서는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휴네시온 백준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가 상장시켰던 회사고 이제 의무공표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좀 좋아지는 방향인데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망연계 솔루션 사업자인데요. 망연계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도 이제 망분리가 도입이 됐고 망분리가 돼 있으면 그 두 개의 PC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 USB를 꽂아서 USB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두 개의 PC에 이제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망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망분리된 환경에서도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좋아지는 이유는 국내에 망분리가 도입이 된 게 2013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때 이게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까지 도입을 이제 폭발적으로 했는데 요 교체 수요가 올해랑 내년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올해 인력을 좀 많이 충원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때도 매출 성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권 요 교체 수요 말고도 신규로는 지자체 쪽 수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행안부에서 지자체 망분리를 위한 2020년 망분리 전략 계획이 나왔는데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IoT 환경이라든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산업 쪽에 봤을 때 망분리가 도입이 된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성장이 나오는 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좋은 점은 유지보수 매출이 기존에 나갔던 솔루션에서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따박따박 나오고 이 마진율이 거의 20%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총은 좀 작지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도체 산업하고 일본 시장 해외 주식 자료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다음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페맥스 회사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유가가 회복되면서 페맥스 채권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산 원유 믹스의 수출 단가가 상반기 평균 배럴당 28.5달러였는데 현재 어제까지 한 46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페맥스 원유 생산량도 일간 160만 배럴대로 좀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채권 가격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시면 유가 올라오면서 수익성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 조정 EBITDA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 약 76%가량 상승했고요. 거기에다가 멕시코 정부의 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현금 흐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유동성 부담은 아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마이너스 현금 흐름 이어가면서 향후 부채 만기 대응을 위해서는 회사채 시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0월에 글로벌 크레딧 시장에서 페맥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조달했던 상황이고요. 따라서 향후 채권 성과를 가늠해보자면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내년에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일단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강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 기업 채권 그리고 신용 등급 대비해서 좀 높은 금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달러채 기준으로 멕시코 정부채와의 금리차가 약 4.2% 수준인데 2018년, 2019년 평균 수준이 2.3%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매력 역시 좀 여전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